평범한 여름날 아침, 한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민주는 아직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비디오 게임을 했는지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네요. 하지만 휴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끄러운 전화 알람이 울리며 정적을 깨뜨립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민준도 이 소리가 정말 짜증납니다. 신음하며 손을 뻗어 알람을 끕니다. 학교에 가야 하니 민주는 느릿느릿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가자 냉장고에 붙은 엄마의 쪽지가 보입니다. 엄마는 이미 출근했고 몸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쪽지를 읽은 민주는 교복으로 갈아입고 어두컴컴한 집을 나섭니다. 밖으로 나온 민주는 길 건너편의 높고 고급 건물을 바라봅니다. 자신은 낙후된 동네에 사는데 저 고급 건물에 사는 부잣집 아이들이 질투납니다. 하지만 불평해봐야 바뀌는 건 없죠. 민주는 시건고등학교로 향합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재미삼아 민준을 괴롭히는 일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웃는 동안 민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무리의 대장은 18세 2학년 3반의 박성빈입니다. 성빈이 민준을 비웃자 한 목소리가 개입합니다. 친구들 무리 속에 있는 여학생입니다. 성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는 만만한 이들만 골라 괴롭히는 그를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민준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도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빈의 미성숙한 행동이 학교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진아, 역시 18살이고 2학년 3반입니다. 한진아가 나서자 성빈은 태도를 싹 바꾸고 마치 민준과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신용을 합니다. 성빈에게 민준은 그저 반의 샌드백일 뿐 그를 괴롭히는 건 그저 장난입니다. 하지만 진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복도에서 괜히 소란을 피워 학교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니까요. 성빈이 장난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거죠. 그러자 성빈은 그녀에게 가장 민준을 싫어하는 사람이 지나면서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한다고 대받아칩니다. 진아는 지지 않습니다. 민준이 싫고 좀 역겹긴 하지만 성빈처럼 때리지는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알고 보니 진아와 민준은 중학교 동창이었고 성빈과 민준도 꽤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성빈이 진아에게 오늘 새 친구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진아는 성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지난번 그의 계획에 따라갔다 벌어진 일을 기억하거든요. 지난번에는 민준의 반지하 아파트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좁고 지저분하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이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게 분명했죠. 진아는 거기에 다시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진아가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까 민준이 쳐다보던 그 고급 건물에 살거든요. 부모님은 병원장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 진아는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온라인에 완벽한 사진들을 올리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쁜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도 비상합니다. 항상 반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죠. 내년에는 미국으로 유학 갈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 참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약하고 돈 없는 남자들이죠. 안타깝게도 민준은 둘 다 해당됩니다. 이제 이 모든 시작점을 과거로 돌아가 찾아보겠습니다. 중2 때 민준과 진아는 같은 반이었죠. 그때 민준은 처음 진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을 걸자 진아는 역겨움과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진아에게 민준은 그저 귀찮고 냄새나는 벌레 같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집 가는 방향이 같아도 같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냄새 때문에 힘드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대놓고 말했죠.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죠. 진아가 자신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냄새 말인데 그녀에게선 늘 좋은 향이 났죠. 민준에게는 돈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통 그렇게 거절당하고 망신을 당하면 대개는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할 텐데요. 하지만 민준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진아가 끊임없이 모욕을 줘도 한결같았습니다. 진아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어도 민준은 항상 진아의 옆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매년 같은 학교, 같은 반, 변함없는 짝사랑이 이어졌죠. 진아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엔 자기가 좀 이상한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기회만 되면 자기를 비웃는 사람을 좋아할 리 없죠. 하지만 이게 바로 민준의 삶입니다. 송빈에게 맞고 진아에게 무시당하고 이게 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남자의 일상이죠. 시간이 흘러 민준은 두 친구와 어울리고 있습니다. 오타쿠답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덩치 큰 친구는 완전히 몰두한 반면 좀 마른 배성호는 요즘 통보지 못한 모양새네요. 한편 민준은 마치 병풍처럼 조용히 앉아 듣기만 할 뿐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 두 친구를 좀 알아볼까요? 마른 친구는 배성호 18살이고 덩치 큰 친구는 병준 역시 18살입니다. 민준과는 다른 반에 속하지만 학교에서 유일하게 공통된 관심사와 성향을 지닌 벗들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민준과 달리 이들은 괴롭힘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준은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단지 친구들이 운이 좋고 자신은 세상의 온갖 불행을 다 짊어진 탓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친구들이 루미나 콘서트를 언급하자 민준의 생각은 끊겼죠. 관심 있으면 표를 한 장 더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화면 속 아이돌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민준은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이돌엔 흥미를 잃었죠. 친구들은 민준이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니 요즘 민준의 몰골이 완전 좀비 같습니다.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며 민준이 이유 없이 우울하다는 농담을 건넵니다. 수업 중 민준은 그저 이 하루가 끝나길 바라죠. 비참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송빈 패거리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자신들이 시비를 걸자 쳐다본 어떤 녀석을 보며 웃고 있었죠. 걔 좀 세 보였지만 송빈은 쉽게 이겼을 거라네요. 그들이 말하길 그 애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심지어 부모님마저 버려두고 도망쳐왔다며 비웃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대화의 주인공인 강학철이 들어와 그 모든 걸 듣게 됩니다. 표정이 좋지 않죠. 학철이 송빈을 차갑게 쏘아보자 송빈은 입을 다뭅니다. 지기 싫었던 송빈은 학철의 멱살을 잡지만 학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학철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뒷감당할 자신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송빈은 버텼지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꼬붕 하나가 그를 말렸습니다. 송빈은 결국 손을 떼지만 위협을 남깁니다. 민준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그저 앉아 있었죠. 이 악몽 같은 학교에서 언제 벗어날지 생각합니다. 수업 후 그는 무거운 생각에 잠겨 집으로 걷습니다.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합니다. 이 지겨운 삶을 벗어날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바로 그때 송빈과 그 무리를 또 마주칩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준을 보고 기뻐하는 눈치입니다. 송빈은 담배를 원해서 미성년자인 자신들이 살 수 없으니 근처 여자에게 대신 사다 달라고 민준에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게 담배 문제가 아니라 송빈이 자신을 괴롭히는 수법임을 알았고 더는 참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무시한 채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모습에 송빈은 분노합니다. 늘 그랬듯이 무리와 함께 민준을 폭행하고 낡은 공사 현장에 내버려둡니다. 송빈은 벽돌을 들고 민준의 머리를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이 정도로 때리면 민준이 말을 들을 거라 생각했지만 민준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준은 힘없이 송빈에게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겨웠으니까. 왠지 모르게 송빈은 더욱 격분합니다. 송빈은 민준을 한 번 더 걷어차고 떠나기 전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만약 민준이 유서에 그들을 언급하며 자살하면 다음은 민준 엄마를 해치겠다고 송빈이 맹세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고 민준은 상처 입은 채 홀로 남겨집니다. 해가 뜰 무렵 민준은 힘없이 집으로 걸어갑니다. 세상이 당장이라도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럴 일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늘 멀리서 보던 저 고급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리기로 결심합니다. 단 몇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날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 마음으로 민준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아파트 단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때 누구보다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은 아이 이나와 마주칩니다. 이나는 민준을 보자마자 짜증을 냅니다. 왜 자기 집도 아닌 곳을 어슬렁거리냐고 따지죠. 멍투성이 얼굴을 보자 이나는 그가 배달 온 게 아니라고 짐작했죠. 이나가 보기엔 뭘 훔치러 온 것처럼 보였죠. 늘 그랬듯 한심하다며 거침없이 말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민준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끝내려 했죠. 이나가 그의 상처를 묻습니다. 또 누가 때렸냐고 묻습니다. 이나는 민준이 절대 반항하지 않는 것에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들개처럼 맞기만 하고 반격도 안 한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국 민준은 아무런 말 없이 몸을 돌려 아파트 건물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나는 여전히 짜증난 채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평하지만 결국 다음날 이야기하자며 그를 보내줍니다. 얼마 후 민준은 작고 지저분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헤드폰을 쓴 채 게임을 합니다. 방금 일을 되짚어보니 이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나가 했던 모든 말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일부터는 일자리를 구해서 엄마의 생활비를 도울 생각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은 여전히 FPS 게임에 몰두하며 몰려오는 좀비들을 해치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라이브 채팅 친구들이 게임을 끈다 말합니다. 그 말에 민준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직 밤 10시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친구들은 큰 뉴스를 상기시켜줍니다. 밖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때 민준은 아파트 밖에서 이상한 소음을 듣습니다. 궁금하고 불안한 마음에 일어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누군가 문을 격렬히 두드리기 시작하고 문을 열기 전 문 밖을 확인합니다. 윗집 이웃이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가 그저 취한 것이라 여겼지만 오산이었죠. 그 남자는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민주는 문을 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일 먼저 사방의 피와 배에 깊은 상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남자가 심하게 다쳐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남자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듭니다. 둘은 넘어졌고 남자가 민준 위에 올라탔고 정신을 놓았단 걸 깨달은 민주는 겨우 그를 걷어냅니다. 민주는 허둥지둥 일어나 문을 쾅 닫고 잠급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은 가빠오고 다리는 계속 후들거립니다. 그 미친 남자는 평범한 이웃이 아니었죠. 민주는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들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화면에 수많은 긴급 재난 문자가 뜹니다. 서울과 그 외 지역에서 이상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모두에게 안전을 위해 실내에 있으라는 내용이었죠. 그때 반지하 집 바로 밖에서 소음과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눈앞에 펼쳐진 건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이웃도 밖에서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그 순간 걱정이 밀려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도 여전히 신호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주는 불을 끄고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습니다. 계속 연결을 시도하지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호도 없고 새로운 소식도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TV를 켭니다. 뉴스 앵커는 전국에서 정체불명의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를 무차별 테러로 규정하고 원인과 배후를 파악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명확한 정보는 없다고 밝힙니다. 앵커는 모두에게 집에 머물며 문과 창문을 잠그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이어서 속보입니다. 부산도 공격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비슷한 폭력 사태가 이제 서울, 부산, 인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투입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인 듯합니다. 민주는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입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에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깨어날 수 없는 끔찍한 악몽에 갇힌 기분입니다. 방금 들은 바에 의하면 온 세상이 좀비들에게 장악당한 것 같지만 그런 일은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에서나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이라기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뉴스 내용과 부합합니다. 그는 답을 찾아야 하는데 어두운 아파트에 앉아만 있는다고 해결될 리 없죠. 결국 그는 밖으로 나가 건물 현관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현관문 렌즈로 근처에 좀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1층을 향해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현관문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밖을 살피자 거리를 배회하는 좀비 한 마리가 보입니다. 재빨리 문을 닫고 모든 잠금 장치를 겁니다. 다음으로 위층에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요해서 위험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죠.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결국엔 경찰이나 군대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싶어 TV를 다시 켭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이 끊깁니다. 달리 할 일이 없어진 그는 잠을 청하기 위해 눕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잠은 쉽지 않고 그를 괴롭히는 건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이 기분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너무 잔인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이 이뤄진 듯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제 그저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늘 끔찍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비나 세상의 종말 같은 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미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오네요. 바깥 거리는 버려진 차들과 배회하는 좀비들로 엉망진창입니다.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밖을 엿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공기 중에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재빨리 문을 쾅 닫고 다시 잠급니다. 아무 계획 없이 나가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다행히도 먹을 게 꽤 있습니다. 봉지라면 4개, 컵라면 6개, 즉석밥, 심지어 쌀 한 봉지까지. 이 정도면 약 2주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물은 3병이나 있고 다행히도 수돗물은 여전히 잘 나옵니다. 가스도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아껴 쓴다면 여기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구하러 오기엔 충분한 시간일 겁니다. 구조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 걱정이 제일 큽니다. 인터넷이 안 돼서 엄마 안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무사하길 바랄 뿐이죠.
그때 문득 이 건물에 5가구가 산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옥탑방에 대학생 형이 살았었어요. 민주는 그가 매주 화요일마다 여자친구를 데려왔던 정말 대단한 바람둥이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화요일이었으니 그들은 아마 아직 저 위에 있을 겁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층마다 확인하며 모든 집을 살펴봤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옥탑방뿐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그 커플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옥상 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꼭대기에 당도하니 그 대학생 형이 머물던 방 또한 활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만 마주한 광경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방 건너편에는 여자가 이미 죽어 있었고 대학생 형은 사람을 잡아먹는 좀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시체가 바로 보이지 않았고 시야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습니다. 온통 피투성이. 그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었죠. 민준은 재빨리 돌아서서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나가려다 화분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 큰 소리의 좀비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으르렁 소리가 나자 민준은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그는 발을 헛디뎠고 좀비는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몸을 숙여 좀비의 속도를 역이용합니다. 좀비는 민준을 넘어 옥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민준은 충격 속에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숨을 고른 후 그는 옥상 문을 잠그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마침내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안전하게 몸을 피합니다. 민준은 방금 일어난 일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때는 부러워했던 옥탑방 형이 좀비로 변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를 옥상에서 밀어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 자신 탓이 아니라고 되뇽니다. 그저 정당방위였을 뿐입니다. 그 형이 먼저 공격했어요. 밤이 다시 찾아왔고 민준은 어제처럼 컴컴한 반지하 아파트에 갇혔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앉아 벌어진 일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대학생 형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죠. 어떻게든 그 형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섭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눈앞에 좀비가 나타나고 뒤를 돌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좀비는 목이 부러져 대학생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어쩐지 그가 여전히 움직인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죠. 하지만 동시에 그 형이 더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겁에 질립니다. 민준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뒤 문을 닫습니다. 이 순간 민준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좀비일 뿐입니다.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민준은 전골 요리를 해먹습니다. 가스가 끊기기 전에 조리가 필요한 신선식품을 다 써버리려는 거죠. 그 후엔 인스턴트 식품으로 버틸 계획입니다. 더는 구조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누가 오기 전에 식량이 떨어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선 건물 안에 좀비가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유일한 좀비였던 옥탑방 대학생은 이미 그곳을 떠났으니까요. 민준은 구조대나 다른 생존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옥상에 불을 피울까 생각합니다. 곧 이 아파트 건물을 떠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미 삶을 포기한 상태였기에 이제는 밖에서 죽는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심정이죠. 게다가 이미 2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감을 얻어 필요하다면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좀비 같은 사람들도 더는 예전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의 전화였고 민준은 즉시 받았죠. 엄마는 걱정스레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준은 일단 혼자 있다며 엄마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엄마는 이틀 전 대피하다 군대를 만나 지금은 신안암 대피소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구조대에 연락해서 꼭 구하러 가겠다고 약속도 하죠. 짧은 통화는 신호가 끊겨 급히 종료됩니다. 그래도 민준은 안도합니다. 엄마 목소리에 무사함을 확인했으니까요.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두 오타쿠 친구들이었죠. 문자를 보낸다는 건 친구들도 아직 살아있단 얘기겠죠. 이 친구들 상황에 비해 너무나 태평합니다. 만약 정말 심각했다면 이렇게 농담이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민준은 두 친구가 서로 가까이 지내니 분명 힘을 모아 현재 상황에 잘 대처하리라 짐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준이 확실히 무사하다고 아는 사람은 그 두 친구 외에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하지만 한 명 더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예나입니다. 늘 자신을 깔보며 말하던 바로 그 여자아이 말이죠. 민준이 아는 이들 중 집에 가장 가까이 살았죠. 그녀가 지난번에 자기 집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민준은 그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갑시다. 송빈 일당은 민준의 집에서 떠들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무리 중 한 명이 예나에게 누구 집인지 말도 안 하고 불렀던 겁니다.
그들은 예나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애 집에 들어가는 걸 재밌어 했죠. 반면에 민주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예나가 나타나 작고 지저분한 집을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에 현타가 온 듯한 표정이었죠.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담배 냄새, 끈적이는 바닥, 지저분한 모든 것을 참지 못했죠. 민준의 집으로 온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송빈무리가 거실을 점령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나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민준은 변기에 앉아 그녀를 생각합니다. 예나가 아직 살아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좀비가 됐다고 해도 그다지 슬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병원장이라 이 바이러스 사태의 원인을 알지도 모른다고 기대합니다. 치료법을 찾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왜 자신보다도 그녀의 안전을 더 염려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재력이라면 아마 안전한 곳에 있을 겁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부르고 민준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민준은 그제야 문 밖에 한예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나는 좀비를 끌지 않으려 조용히 창문 너머로 민준의 주의를 끕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들키고 말죠. 좀비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듭니다. 예나는 공포에 질려 문을 열어달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문 열고 예나를 안으로 끌어들인 뒤 다시 잠깁니다. 예나는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땀 흘리고 헐떡이며 명백히 공포에 질린 모습입니다. 민준은 걱정하며 괜찮은지 묻지만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데 왜 하필 자기 아파트로 온 걸까요? 예나는 별다른 말 없이 민준의 셔츠를 잡고 그를 갑자기 껴안아 민준을 당황케 합니다. 예나가 붙잡고 있는 동안 민준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예나는 뒤로 물러나 고마워합니다. 민준에게 가장 다정한 말이었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좀비 밥이 되었을 거라고 인정하죠. 그 말에 민준은 잠시 말문이 막히고 예나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힙니다. 주변을 둘러본 예나는 민준이 혼자임을 알아챕니다. 민준은 엄마가 며칠 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민준은 엄마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한 것 같았습니다. 군부대에 구조되었으니 아마 별일 없이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았죠. 민준은 안도하고 예나도 그 소식에 기뻐합니다. 가족 얘기가 나온 김에 민준은 예나의 부모님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아버지는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신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선 약간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말투를 바꾸며 두 분 다 잘 지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화제를 돌려 물을 요청합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대요. 핸드폰을 다시 켜기 위해 충전기도 빌려달라고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가씨가 물을 무슨 하마처럼 마시는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민준의 물을 축내고 있었죠. 민준은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다 떨어지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래도 예나의 행동은 이해됩니다. 좀비 공격에서 겨우 도망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민준은 집에서 바로 온 거냐고 묻습니다. 자기 집으로 온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예나는 집에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며칠 동안 밖에서 혼자 살아남았다고요. 이 말에 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나는 사흘 전 마지막 대화 이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갔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아수라장이 되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예나도 같이 뛰었고 근처 계단에 숨게 됐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예나가 밖에서 꼬박 3일을 무방비 상태로 혼자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받습니다. 다행히 계단 근처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찾아 그곳에 작은 회의실이 임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지만 그곳에서 물통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자 예나는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죠. 음식과 물이 더 필요했기에 집으로 가거나 경찰을 만나길 바라며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그녀가 마주친 건 서로를 찢어발기고 눈에 띄는 사람마다 달려드는 끔찍한 괴물들 뿐이었어요. 악몽 그 자체였죠. 집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다른 골목길을 택해 동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가던 중 민준의 동네 근처임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조차 좀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들키지 않고 지나갈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달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면서 민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와본 적이 있어 위치를 어렴풋이 기억했죠. 3일 전에 무사히 집에 갔으니 그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괴물이라 부르기도 모호한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피해 민준의 아파트 근처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여기 온 거죠. 민준은 예나가 밖으로 나와 큰 위험을 감수한 사실에 놀랍니다. 그가 살아있어 다행이라 여기죠. 그가 없었다면 자신도 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예나는 일어나서 몸이 찝찝하다며 물이 아직 나온다면 샤워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땀에 젖고 지쳐 보이는 예나를 본 민주는 어색하게 깨끗한 옷을 건넵니다. 하지만 예나는 오해하여 민준이 흑심을 품었다고 생각하고는 소리치고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민주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찌질이라는 말과 함께 계속 얻어맞습니다. 한편 예나는 그저 씻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키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주는 더듬거리며 그러라고 허락합니다. 발길질한 이유를 여전히 이해 못한 채 예나가 씻는 동안 민주는 생각에 잠겨요. 예나가 나타나기 전엔 혼자 탐색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예나가 있으니 자신만 생각해 그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비축 식량은 한 달치에 불과했으니까요. 두 사람이니 식량도 절반밖에 못 버티겠죠. 상황이 심각해져서 민주는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좀 충격적인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바로 그 예나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끝난 것만큼이나 이상한 기분입니다. 학교에서 차갑고 쌀쌀맞고 쳐다도 안 보던 예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나에게 민주는 배경인물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녀가 무심하게 옷을 요구했을 때 민주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나는 사흘간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돕고 싶은 마음에 허둥지둥 옷을 찾으며 어떤 종류의 옷을 선호하는지 묻습니다. 예나는 개의치 않는 듯 아무거나 괜찮다고 합니다. 어차피 세상이 망했으니까요. 패션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나는 민준에게 뜬금없이 쇼킹이라는 말을 던집니다. 민준은 그저 도왔을 뿐인데 이유 없이 면박을 당하죠. 예나에게 옷을 건네주면서도 민준은 약간 어색함을 느낍니다. 예나는 곧바로 냄새가 난다며 불평하고 다른 옷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준의 옷은 다 같은 냄새가 나 다른 걸 골라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예나는 옷을 갈아입었지만 지독한 냄새는 참기 힘들었죠. 그래도 자기 옷이 마를 때까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예나는 민준에게 방향제나 탈취제를 사용하라고 조언하며 혼자 사는 남자들이 지저분하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냄새에 매우 민감한 편이거든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나는 그저 피식 웃으며 넘겨버립니다. 반면 민준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밖에서는 좀비들이 날뛰고 있는데 냄새에 집착하는 예나가 좀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벽 너머로 신음소리와 아수라장이 된 소리가 들려오지만 안에서 두 사람은 막 식사를 마친 참입니다. 예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누군가 결국 구하러 올 거라고 믿고 있죠. 민주는 예나가 오기 전에는 내일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나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과 물이 있는 곳을 왜 떠나요? 예나는 충격에 빠져 죽을 뻔한 민준의 집까지의 여정에서 다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민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제 함께하게 됐으니 예나의 제안대로 일단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예나는 곧 식량 부족을 염려하며 태도를 바꿉니다. 솔직히 예나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준 혼자 나가서 물자를 더 구해오길 바라는 걸까요? 예나는 혼란스럽고 불안해 보입니다. 민준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위층 다른 집들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음식이나 물을 더 찾을 수도 있고 물론 위험하지만요. 어떤 집에는 좀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곳은 옥상뿐이라는 걸 알고 있죠. 만약 식량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결국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나는 크게 놀라 즉시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 민준이 그 필요성을 설명하려 해도 그녀는 그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미래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민준이 밖이 얼마나 끔찍한지 못 봐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죠. 거리는 좀비로 가득하고 사람을 보면 공격해요. 하지만 민준은 예나가 여기까지 온 걸 지적합니다. 좀비로 가득한 곳을 뚫고 왔다면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나는 민준이 공포에 질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말하는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민준은 어차피 상대는 좀비고 한 번만 물려도 감염된다는 건 확실히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에 별 미련이 없어서 별로 무섭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그에게는 죽어도 별다를 것 없는 슬픈 말이었지만 예나는 위로하기는커녕 한 발 물러서며 오직 자기 생각만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은 좀비가 되기는 정말 싫다는 겁니다. 예나는 아직 유학을 마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참 어울리지 않는 꿈이죠.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좀비 교수님이라도요? 그렇지만 민주는 예나가 그동안 좀비를 피해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핵심은 접촉을 피하는 것일지도요. 모든 좀비가 빠른 건 아니라고도 하네요. 어떤 놈들은 느리게 걷고 또 어떤 놈들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달릴 수 있는 좀비조차 보통 사람보다 빠르지 않아서 필요하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위해 민주는 술래잡기 게임에 빗대어 설명하죠. 이 모든 것을 게임처럼 여기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덜 무섭고 좀 더 신나게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말을 꺼내자 예나는 지치고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좀비 사태를 술래잡기 놀이에 비유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나가 오늘은 이만하고 그냥 자고 싶다고 털어놓자 둘은 농담을 멈춥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는 담요 몇 장을 챙겨와 잠자리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예나는 의심합니다. 민준이 마련한 자리를 믿지 못하고 화장실 문 근처에서 자라고 말하죠. 민주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긴 자기 집이고 화장실 옆에서 자는 건 영 내키지 않는다고 상기시키죠. 손님인 예나는 별말 없이 물러섭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겠다고 하죠. 그러더니 계단에서 자겠다는 등 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는 예나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말리려 하지만 예나는 민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여긴 민준의 집이니 편하게 자야 할 사람은 민준이라는 거죠. 민준은 예나가 밖에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고집하지만 예나는 농담을 믿은 민준을 보고 웃습니다. 자기는 부엌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죠. 둘은 한동안 옥신각신합니다. 결국 민준은 포기하고 화장실 문 옆에서 잠이 듭니다. 그래도 실내에 안전하다는 점에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나가 곁에 있어 기쁘면서도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밖에서는 좀비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예나는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예나가 민준을 갑자기 부르며 일으켜 세웁니다. 놀랍게도 예나는 혼자 있기 무섭다며 방에 같이 있어 달라고 직접 부탁합니다. 평소 두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문 순간입니다. 그래서 민준은 예나의 방으로 가 구석에 조용히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좀비 소리를 듣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지켜보는 동안 예나는 잠이 듭니다. 후에 예나는 밖에서 숨을 때 그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여전히 익숙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녀는 너무 무섭다며 이 조용한 순간에 엄마가 그립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킬 뿐입니다. 아침이 밝아도 좀비들은 여전히 밖에서 으르렁거립니다. 민준이 밤새 깨어있는 동안 예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무서워서 눈도 못 감던 사람이 지금은 아주 깊이 잠들었으니 말이죠. 예나가 겨우 잠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오전 9시였죠. 푹 쉬었지만 민준이 재킷을 입고 나갈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은 옥상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예나는 즉시 불안해합니다. 민준이 이미 안전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갑자기 좀비가 나타나 덮칠까봐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민준은 별 걱정 없이 그저 조심해서 그런 결말은 피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예나에게 같이 가자고 권해보지만 예나는 싫다고 소리치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나는 남고 민준이 혼자 상황을 살피기로 한다. 민준은 계단으로 향하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전에는 없던 유리에 금이가 있었죠.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유리도 한계가 있는데 이건 곧 깨질 듯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예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여기 냄새가 지독하대요. 민준이 뒤를 돌아보니 예나가 뒤따라와 있어 놀랍니다. 예나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옥상까지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옥상에서 민준은 옥상남의 여자친구 시신을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그녀는 살해당했고 그 모습에 민준은 흔들려 조용히 그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나는 밖에 있었고 내부에 아무도 없자 안도합니다. 그때 민준이 나와 진실을 알려줍니다. 누군가 죽었다고요. 민준은 그 방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둘은 다음 행동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구조 헬기가 볼 수 있게 불을 피울 수도 있죠. 하지만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나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바로 불을 붙일 수 있게 미리 준비해두자고 제안합니다. 민준은 불만으론 눈에 띄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예나는 다른 생존자를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조심성 없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민준은 약한 유리문이라며 예나를 서둘러 제지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한 공간에 갇혀 함께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앉아있는데 예나가 불쑥 그의 MBTI 유형을 물어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간단한 성격 테스트죠. 궁금하면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는데 민주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안 할 것 같은 남자랄까요? 만약 한다 해도 예나는 팔로워가 50명도 안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예나는 쉴 새 없이 민준을 놀립니다. 인생의 낙이 뭐냐고 묻자 민준은 게임, 특히 레이지제트라는 좀비 게임을 언급하고 예나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금은 현실이 좀비 게임인데 굳이 게임을 할 필요가 있냐고 농담을 하죠. 예나는 다시 MBTI를 언급하며 민준이 내향적일 거라고 짐작하죠. 사회생활을 피하는 집돌이였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러고는 계획적인 편인지 즉흥적인 편인지 묻습니다. 이것도 MBTI 관련 질문이죠. 민주는 예나가 참 수다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그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죠. 민주는 MBTI가 뭔지 잘 몰라서 예나가 어떤 유형일지 짐작도 못합니다. 분명한 건 세상이 뒤집히기 전엔 예나가 그에게 관심조차 없었단 거죠. 하지만 이제 그는 짝사랑과 엮였습니다. 예나는 장난스레 민준을 발로 차고는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말 없는 민준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의아해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녀와 시간 보낼 줄 상상 못했죠. 민준은 완전히 정신줄 놓고 생각에 잠깁니다. 예나는 그가 무시하자 짜증내며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발에 채인 민준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현실로 정신을 차립니다. 예나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자기 앞에서 딴 생각을 하다니 충격받은 거죠. 솔직히 예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금방 지나가네요. 예나는 빈둥대며 발을 까딱이고 만화책을 봅니다. 그러다 배고프다며 빨래는 다 했냐고 묻습니다. 이쯤 되면 예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민준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녀의 시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그녀의 빨래까지 해주는 남자는 더더욱요. 하지만 늘 그렇듯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과 딱 맞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민준은 전기가 끊겨 손빨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물은 아직 나오네요. 하지만 음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준은 모든 보리를 마치고 예나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예나는 늦지 말라 하고 30분 내로 돌아오라 엄포를 놓으며 더 늦을 시 가만두지 않겠다고까지 협박합니다. 민준은 답답해도 일단 밖에 나섭니다. 요즘 그에겐 일과가 생겼죠. 하루에 최소 한 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동네를 순찰하는 겁니다. 민준은 감염된 좀비들의 행동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가 본 좀비들은 게임 속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광견병과 같아요. 산 사람만 쫓고 죽은 자나 다른 감염자는 무시하죠. 또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대부분 멀리 있는 건 잘 못 보지만 개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민준은 늘 조심히 움직이고 조용히 다니려 노력하죠. 또 하나 알게 된 건 좀비들이 햇빛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밤에 나가는 건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건 좀비 행동이 게임 속 좀비들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상상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이 정말 같다면 최악의 상황은 아직이고 종말도 머지않았다고 민준은 걱정합니다. 아파트에서 예나는 심심해 만화책을 뒤적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는데 민준이 또 늦자 점점 더 짜증이 납니다. 요즘 민준이 자꾸 거절해서 예나는 그 점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나는 민준을 하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나는 밖에서 헬기 소리를 듣습니다. 잠깐 희망을 품어보지만 이내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지난번에도 헬리콥터에 있던 사람들이 불을 사용한 작전을 시도하고 도움을 간청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여 그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던 적이 있었죠. 시간이 더 흐르자 예나는 정말로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민준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그가 나간 지 1시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충분했어요. 예나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하죠. 공격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나는 두려운 마음을 감추려 돌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이 남자는 맞아야만 말을 듣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내일부터는 그를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저물도록 기다렸지만 민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나는 민준이 다치거나 더 큰 위험에 처했을까봐 초조합니다. 해가 지면 감염된 좀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에 웅크린 채 그는 영영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그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빌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민준은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지만 눈물 가득한 채 겨우 버티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3시간 넘게 자리를 비웠죠. 예나는 무모했다며 그를 때리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막아서고 찾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헬리콥터에서 떨어진 전단지를 주운 겁니다. 그것들을 모두 수거하느라 늦었던 거죠. 전단지를 읽은 예나는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달 10일까지 강북 지역이 완전히 봉쇄된다는 공지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죠.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아 제 시간에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민준은 예나에게 전단지 뒷면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여러 지역의 안전 현황이 나와 있었죠. 알고 보니 그들의 동네는 다른 지역들보다 감염률이 낮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안전했으나 다른 곳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 지역에 가는 건 큰 실수겠죠. 문제는 그들의 지역도 곧 위험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결국 계획했던 대로 머무는 건 더는 좋은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예나는 이 지역을 떠날 시간조차 있는지 묻기 시작하죠. 그녀는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예나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여러 생각에 잠깁니다. 전단지를 얼마나 신뢰할지는 확신 없지만 위험 지역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합니다. 그는 더 나은 정보가 없었어요. 노원이나 의정부 같은 곳은 이미 너무 위험해서 서울 북쪽으로의 탈출은 불가능한 선택지였죠. 민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강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성동구나 동대문구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그 지역들은 특히 위험해 보이니 동쪽으로 운을 시험해 봐야 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들은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는 다소 우회하더라도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영경동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군대나 경찰이 안전지대를 잘 통제하여 그들이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나는 할 말을 잃었죠. 민준이 이리 확실한 계획을 내놓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어리숙하게만 보였지만 그는 분명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칭찬받을 기분이 아닙니다. 그는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나는 망설입니다.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눈치입니다. 심지어 저녁부터 먹고 싶다고 말하죠. 민주는 밤에 좀비가 더 사나워지니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할 거라 여깁니다. 하지만 예나는 안전지대까지 갈 수 있을지조차 의심합니다. 그녀는 며칠만 더 여기 있자고 애원합니다. 누군가 구하러 올지도 모른다면서요. 하지만 그녀의 희망 섞인 생각은 민준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는 아무 감정 없이 말합니다. 지하실에 남아 죽고 싶다면 혼자 남겨두고 가도 괜찮지만 자기는 내일 무조건 떠날 거라고요. 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쌉니다. 민주는 쓸만한 가방을 가리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움직일 시간입니다. 예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떠나기 전 민주는 그녀에게 아빠 병원을 그냥 두고 가도 정말 괜찮냐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시니 확인해봐야 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예나는 잠시 당황하고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빛을 바꾸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이미 강북을 안전하게 빠져나갔다고요. 그건 지금까지 그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예나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진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자코 있습니다. 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갑니다. 민준이 선두에 서서 길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 덕분에 주변에 여전히 좀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둘은 계속 걸어서 마침내 동네를 벗어납니다. 예나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온 것 같아 놀랍니다. 돌이켜보니 패닉으로 인해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어두운 곳을 조심하라 일러줍니다. 좀비들은 그런 곳에서 더 활발히 움직이니까요. 낮에 좀비들이 덜 공격적이라 해도 모든 좀비가 똑같진 않습니다. 한참을 걸어왔는데도 영정동이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자 예나는 깜짝 놀랍니다. 자전거 없다고 투덜거리는 예나에게 민준은 계속 가라고 말합니다. 민준도 자전거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스쿠터는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전거가 전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죠. 예나가 5분 휴식을 요청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어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커피 한 잔 하자고 농담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난 후부터 멈추지 않는 그의 비꼬는 말투에 예나는 점점 짜증이 납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민주는 죽고 싶지 않으면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거의 다 왔다는 말로 그녀를 계속 걷게 합니다. 민주는 그녀의 불평을 들으며 계속 걷습니다. 마치 어린애 다루듯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하죠. 마침내 둘은 지역을 나누는 바리케이드에 다다릅니다. 민주는 드디어 도착했다며 안도합니다. 바리케이드를 보니 이제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나는 다른 생존자를 찾을 기대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바리케이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점이 걸렸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했죠. 한편 예나는 아직 좀비를 보지 못했기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그녀는 잠시 숨어서 쉬자고 제안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쉬지 않고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특수부대 훈련이라도 하는 사람처럼요. 그는 엄살 부리지 말고 그냥 계속 가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지고 예나는 너무 심하다며 욕까지 내뱉습니다. 그렇게 아까의 말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예나는 결국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고 민주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쳐다봅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사과합니다. 하지만 민준이 진짜 놀란 건 그게 아니었죠. 민준을 공포에 떨게 한 건 그들에게 달려오는 좀비 떼였습니다. 예나가 비명을 지르자 민준이 재빨리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좀비들보다 빨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 이 동네는 안전하다고 들었었는데 왜 여기에 좀비가 이렇게 많죠? 민주는 예나에게 계속 뛰자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한 민준. 남자는 손짓해 그들을 건물 안으로 이끌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예나는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민준의 모습에 놀랍니다. 민준은 예나에게 숨으라 하고 남자를 돕습니다. 둘은 힘을 합쳐 문을 닫지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좀비 한 마리가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옵니다. 문이 무너지자 민준은 모두에게 뛰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겁에 질린 예나를 보고 뒤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좀비가 뒤쫓아오자 둘은 전력 질주합니다. 민준은 예나가 가구 위로 올라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높은 곳에서 다음 문까지 뛰어내려야 합니다. 둘은 뛰어내리지만 예나는 착지하다 발목을 삐고 맙니다. 민준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예나의 온갖 일을 다 처리해줬는데 또 그녀에게 발목 잡혔습니다. 좀비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예나가 했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그에게 맞서서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며 살면 아무것도 변치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기로 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맞설 준비를 하며 칼을 꺼내듭니다. 예나가 놀란 순간 민준은 그녀를 지키려 앞을 막아섭니다. 죽음이 코앞인데도 민준은 겁쟁이로 남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민준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채 시키는 대로 했고 남자는 좀비의 얼굴에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남자가 좀비를 상대하자 그의 친구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와 다른 좀비들을 죽였습니다. 민준은 예나를 일으켜 세웠고 둘은 살짝 멍한 상태였죠. 방망이 든 남자는 좀비 때리는 것을 즐기는 듯 했어요. 그가 돌아보더니 예나를 보고는 여기서 뭐 하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송빈이었고 민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필이면 감염된 좀비보다 더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 마주치고 만 겁니다. 민준이 칼을 든 것을 보고 송빈은 고작 그런 칼로 좀비랑 싸우려 했냐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늘 민준을 겁쟁이라고만 생각했기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송빈은 둘의 뜻밖의 만남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나는 솔직하게 도움 없었으면 죽었을 거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송빈은 예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으며 생존자 10여 명이 있는 은신처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예나가 은신처의 안전을 묻자 송빈은 어른들도 있어 안심시킨다. 보안이 철저하고 안전하니 걱정 없다고 말했죠. 예나는 곧 강북이 봉쇄될 예정이며 이 장소를 신속히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빈은 이미 늦었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예나가 더 묻고 싶어 하자 송빈은 우선 은신처로 가서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나에게 오토바이 뒤에 타라고 하고는 원래 타고 왔던 친구는 다른 친구와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라고 합니다. 송빈의 시선이 예나에게 닿자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예나를 데려가는 게 좋은 생각인지 의문이었죠. 예나가 가까이 다가와 묻자 송빈은 화제를 돌리며 오토바이에 타라고 합니다. 예나는 망설이다 민준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송빈의 친구는 저런 찌질이는 데려가 봤자 방해만 될 거라며 민준을 버리고 가자고 합니다. 게다가 종말 상황에선 식량을 아껴야 한다면서요? 그들은 민준에게 행운을 빌었지만 송빈은 한 명 더 있어도 문제 없다며 민준을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준은 거절하고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했죠? 예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이 돌아서서 가버리자 송빈이 그를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송빈은 지난번 일을 상기시키며 또 자기를 무시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지금 당장 그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준이 이해 못하면 아까 좀비들처럼 머리를 박살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민준은 뒤돌아섭니다. 송빈은 그를 루저라고 부르면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송빈의 협박을 들은 예나는 지난번 민준을 때린 게 송빈임을 깨닫고 그가 전혀 변치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민준은 송빈과 친구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나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가 오기로 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볼까 생각했죠. 일부는 민준이 예나와 이미 즐겼다고 생각했죠. 현재로 돌아와 송빈은 야만적으로 군 것에 대해 예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송빈에게 사과하며 같이 가겠다고 하자 송빈은 약간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지금 이 동네를 나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송빈은 먼저 은신처로 가서 편히 쉬고 다음날 오토바이를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민준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인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박성빈이 항상 자기를 때리던 버려진 공사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은 정말 그곳을 은신처로 쓰고 있는지 의아해했죠. 다리 밑을 지나기 시작하자 송빈 친구들이 입구를 막았습니다. 민준은 이를 알아채고 예나에게 다가가
저들과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속삭이며 탈출을 시도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나는 혼란스러웠죠. 민주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예나는 염려 말라며 그들은 그저 겁쟁이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 박성빈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꼬붕이었다며 만약 또 민준을 때리려고 하면 자기가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은신처엔 다른 생존자들도 있었으니까요. 민준은 예나가 그 말을 너무 쉽게 믿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나에겐 옛 친구일 뿐일지 몰라도 민준은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알았습니다. 민준은 예나에게 박성빈이 그저 같이 자란 친구냐고 물었습니다. 예나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는 송빈을 불러 세워 부모님이 서평시 대피소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곳으로 가려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만약 빨리 가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고 그녀는 말했지만 송빈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기로는 서평시가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예나가 민준 같은 루저와 떠나려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만약 그녀가 정말로 가고 싶어 한다면 오늘은 쉬고 다음 날에 떠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예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건 좀 급한 일이라며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 송빈의 친구가 방망이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송빈은 떠나고 싶다면 다음 날 자신들과 함께 가라고 이미 명확히 밝힙니다. 그는 어린 민준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냐며 갑자기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예나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고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을 싫어해 잔뜩 화가 났습니다. 민준이 생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될 줄 알았죠. 민준은 일단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제안하며 곧 해가 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던 예나는 민준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다리 밑을 지나 그들은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이곳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감염된 좀비를 막으려 양쪽에 바리케이드를 쳤더군요. 애쓴 흔적은 있었지만 모든 것이 급조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민준은 예나를 다독이며 걱정 말라 했죠. 자신이 곁에 있다면서요. 예나는 놀랐지만 좀비 울음소리에 이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이곳은 좀비들로 가득했고 안전해 보이지 않았죠. 성빈은 좀비가 못 들어온다고 안심시켰죠. 하지만 민준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었죠. 말 그대로 감염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 민준은 경악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곳에 대피소를 짓겠습니까? 공사장에 다가서자 성빈은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걸로 2층까지 올라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다리를 치워버리면 감염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테니까요. 2층에 오르자 뚱뚱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성빈이 새 손님들을 데려오자 그는 반겼고 성빈은 민준과 예나가 자기 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예나를 알아보고는 웃으며 자신을 이봉구라고 소개했습니다. 만나고 싶었다면서 인스타그램 친구 신청은 왜 안 받아줬냐고 묻더군요. 성빈이 전에 봉구를 언급했지만 예나는 이 뚱뚱한 남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봉구는 배를 만지며 이곳이 안전하다 했죠. 몸을 떨던 예나는 강북 지역이 곧 봉쇄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며칠 여기 머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그 뚱뚱한 남자는 강남, 한강 건너는 길이 모두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여기서 버티는 것뿐이었죠. 설령 구조대가 오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먹고 잘 수 있을 만큼 체계가 잡혀 있었죠. 은신처에는 캠핑 텐트, 나무, 휘발유 등 생존 물품이 다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걸 스스로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자세히 보니 남자 셋이 있었고 그제야 이들의 은신처를 강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봉구는 웃으며 성빈에게 뭐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성빈은 가게를 확인하러 가던 길에 얘들을 만나서 못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봉구는 일이 잘 풀렸다며 좋아했습니다. 식량은 이미 충분했고 여자를 데려온 건 완전 대박이었죠. 예나는 민준의 말이 맞다고 깨달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박성빈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었다. 예나는 성빈의 어깨를 건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떠나고 싶다고 했죠. 그녀는 그런 환경, 특히 성빈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다고 말하며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에서는 도저히 머무를 수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게다가 한강 다리가 막혔다는 말도 믿지 않았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빈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고 예나가 떠나려 할 때 성빈이 팔을 잡았습니다. 예나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당황했습니다. 성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떠나려는 그녀에게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줄 아냐고 다그쳤습니다. 예나의 눈이 공포로 커지는 찰나 누군가 성빈의 팔을 잡았다. 영웅처럼 나선 민준이 성빈에게 예나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성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멍청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민준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죠. 성빈은 화난 표정으로 그만두기 싫으면 어쩔 거냐며
아까 그 칼로 자기를 찌르기라도 할 거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겁쟁이라 부르며 찔러보라고 했습니다. 소란을 들은 봉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성빈은 예나가 기대했던 실내가 아니라서 이곳이 좀 역겹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구는 걱정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차피 캠핑 텐트 안에서 잘 거니 괜찮을 거라고 했죠. 성빈은 어린 민준이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넘겨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놀란 봉구는 민준을 불러 그런 위험한 걸 정말 갖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얼굴 박살내기 싫으면 당장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민준은 다른 도리가 없어 무기를 건넸습니다. 유일한 무기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신으로 5을 상대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봉구의 친구는 봉구가 대장이고 자기가 부대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군대라면 박성빈은 분대장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죠. 요는 민준이 복종 안 하면 끝장이라는 거였죠. 그는 현재가 국가 비상사태이며 지휘체계가 없으면 이곳은 혼란에 빠질 거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경고 2번이면 민준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봉구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봉구는 예나의 어깨에 팔을 감싸 안으며 이동하느라 고생 많았을 테니 텐트에 들어가 편히 쉬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예나는 겁에 질려 저도 모르게 시발이라고 내뱉었습니다. 봉구는 조금 당황하며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방금 시발이라고 했는지 물었죠. 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무서워서 그랬다고 며칠간 패닉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봉구는 밖에는 좀비 같은 괴물들이 돌아다니니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텐트는 아주 푹신하고 아늑한 매트리스가 깔린 최고급 캠핑용이니 어서 가서 쉬라며 재촉했습니다. 예나는 그 남자가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빨리 머리를 굴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예나는 너무 배고프다며 뭐 좀 먹을 수 없냐고 핑계를 댔습니다. 봉구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밥부터 먹어야 한다고 외쳤죠. 그는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많이 얻어왔으니 오늘 밤에 삼겹살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상황이 안 좋음을 직감하고 한숨 쉬었죠. 경찰은 없었으니까요. 그곳은 무법지대였고 한예나에겐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저 불량배들은 감염자만큼 위험했죠. 민준은 저 돼지 같은 놈이 예나를 가만두지 않아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생각해야 했죠. 그녀를 당장 빼낼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감염자들을 유인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까? 아니, 그럼 다른 생존자들은? 저 3명의 성인 생존자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잠든 오늘 밤이 탈출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서기 전 그들이 예나에게 해코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봉구의 부하들이 삼겹살을 준비했고 봉구는 예나 옆에 앉았습니다. 예나는 공포에 질려 봉구에게 돼지 냄새가 난다고 쏘아붙였고 봉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예나는 긴장하며 황급히 말을 정정했습니다. 삼겹살이 정말 맛있어 보였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봉구 친구가 민준에게 고기를 건네며 어른들에게 가져다 달라 했습니다. 민준은 고작 몇 점만 주는 게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목까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아저씨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건넸습니다. 자기 몫에 삼겹살도 몇 점 없었지만 그중 일부를 덜어주자 아저씨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드럼통에 불을 피워 주위를 밝혔습니다. 예나는 구석에서 민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구가 그걸 보고는 왜 거기 앉아 있냐며 이리 와서 같이 편하게 있자고 했습니다. 예나가 거절하자 봉구는 이제 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나는 혼자 밖에서 자겠다며 모두가 잠들었을 때 몰래 빠져나갈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예나의 차가운 태도에 봉구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송빈이 나서며 그만하라고 했고 그 뚱뚱한 남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송빈은 경로한 눈으로 물러서라고 일갈했습니다. 봉구는 송빈에게 미쳤냐고 따졌고 긴장감이 고조되자 봉구의 친구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송빈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송빈은 미소를 지으며 봉주와 이곳에 갇힌 순간부터 그를 먼저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무시하고 새 보스임을 선언했죠. 당연히 봉주는 격분했고 그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송빈은 제때 반응하여 주먹을 피하고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봉주의 친구는 당황했고 돕기도 전에 송빈 친구가 골프채로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친구들이 봉주를 때리자 예나와 민주는 겁에 질렸습니다. 소란을 들은 어른 중 한 명이 다가왔지만 그들을 말려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민주는 눈을 번뜩이며 예나에게 지금이 바로 기다리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예나와 민주는 도주하기 시작했고 송빈은 격분하여 부하들에게 추격을 지시했습니다. 한 남자가 예나를 잡고 칼을 뽑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 민준에게 일렀습니다. 남자는 민준에게 움직이지 말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는 그 틈을 타 그의 팔을 물어 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격분한 남자가 그녀를 찌르려 했지만 민준이 그의 팔을 잡아 예나를 지켰습니다. 분노한 남자는 민준 가슴을 걷어차 칼로 상처 입혔고 예나는 충격에 빠졌죠. 민준이 다치자 송빈 일행은 그 틈을 타 그를 구타했습니다. 한편 송빈은 예나의 팔을 잡고 웃으며 고교 때부터 그녀를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넘어왔지만 그녀만 유일했습니다. 집이 부자라서 새침하게 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돈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찌질이들보다 돈도 많고 옷도 잘 입고 몸도 좋은데 꿀릴 게 없다는 거였죠. 근데 왜 자기한테만 거만하게 구냐는 거죠? 예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빈은 미소 지으며 자그마한 예나의 맛을 보려 했습니다. 김 과장이 예나를 도우려고 할 때 송빈은 그를 발로 찼습니다. 송빈은 지난번에도 경고했었다며 다시 한번 꼰대처럼 행동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였고 송빈은 김 과장이 죽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빈은 김을 잡아 2층에서 1층으로 던졌습니다. 김 과장은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쳤고 감염자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 친구들은 송빈이 그를 1층으로 던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송빈은 친구들에게 저들을 처리하라 명령했고 한 명이 묻자 송빈은 한예나 외 모두 1층으로 던지라 격분하며 지시했습니다. 송빈 친구들이 그들을 구타했고 예나는 민준에게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 힘으로 그녀에게 도망치라 했죠. 하지만 그때 송빈이 나타나 밖은 지옥이라며 자신과 여기 있으라 못 박았습니다. 예나는 비명과 함께 송빈에게 애원했습니다. 잠시 뒤 송빈 일행은 나머지를 1층으로 던졌고 민준 차례가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준을 붙잡고는 한심한 패배자라며 사실 안쓰럽다고 했죠. 그러고는 욕하며 강한 척 말라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탄의 도움으로 민준을 1층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허나 떨어지기 직전 민준은 한 명의 옷을 붙잡아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민준과 남자는 1층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에 송빈은 무슨 일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연탄은 승현이 어린 민준과 1층으로 추락했음을 알렸습니다. 감염자들은 이미 김 과장 일행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 승현은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됩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겨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승현이 그의 다리를 붙잡고는 뒤틀린 미소로 어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민준 탓에 다리가 부러졌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는 이미 감염자가 있었고 좀비들이 승현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에 연탄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송빈은 격분했으나 승현을 죽게 두기로 했죠. 예나의 눈이 충격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이 한눈판 틈을 타 그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송빈은 그녀를 놓칠 생각이 없었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나는 2층에서 내려와 송빈 일행이 좀비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가구 위로 올라갔습니다. 송빈이 멈추라 했지만 예나는 무시하고 그를 더 격분시켰다. 예나가 멀어지려 하자 송빈은 미친년이라며 주위에 감염자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디를 가려 하냐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예나는 근처 옥상을 발견했고 송빈은 기어이 그녀를 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달려 옥상으로 뛰어올랐고 무사히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송빈이 그녀가 달아난 것에 놀라 뒤쫓고 있었습니다. 송빈이 상자에 뛰어오르자 흔들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상자가 미끄러지면서 송빈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나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염자들 주위를 끌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고 괴물들을 불러 송빈을 잡아먹게 하자 송빈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그녀를 죽이리라 다짐했고 곧 감염자들이 들이닥쳐 송빈은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나는 안도했지만 민준을 걱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살아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옥상으로 올라오라 재촉했고 민준은 남은 힘을 다해 쇠막대를 지지삼아 에어컨 실외기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예나는 그를 격려하며 폭이 말라 했고 가까워지자 팔을 잡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연명하며 그의 상처와 감염 여부를 물었습니다. 민준은 다행히 피했지만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연탄이 그들을 쫓아오며 송빈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상처를 잡고 일어나 예나에게 당장 이곳을 뜨자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이 다친 몸으로 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민준은 자기 걱정 말고 달리기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둘은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민준의 상처가 악화되자 그녀는 그를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곳을 벗어났고 밤이 되자 사방에서 괴물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나는 근처에 감염자들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예상대로 밤은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슬픈 눈으로 민주는 감염자들에게 발각되면 죽을 거라며 예나에게 혼자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예나는 충격에 거절하며 숨을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구하겠다 맹세했죠. 예민한 후각 덕분에 감염자 냄새 없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멀리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건물 안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이 그녀는 은밀히 안으로 들어갔고 세심히 살핀 후에는 감염자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나는 민준을 안으로 옮기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쓰러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자 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죽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예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자신이 아니었다면 민준은 집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고요. 민준이 위험에 처한 건 전부 자기 탓이었다. 자신 때문에 공사장까지 끌려와 이런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학교에서도 고통받았죠. 예나는 눈물을 쏟으며 제발 죽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에 뒤돌아보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예나는 혹시 감염자가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여 무척 당황했습니다. 도끼 든 두 남자가 나타났고 침입자가 감염자가 아닌 사람임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한 남자가 예전 예나 아니냐고 묻자 예나는 놀랐지만 그가 자신들을 도왔던 남자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다쳤냐는 질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고 털어놨죠. 한 남자가 당황하며 민준이 감염자에게 물렸는지 물었어요. 예나는 고개를 저으며 물린 게 아니라 칼에 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며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남자는 동행에게 구급상자가 있는지 물었고 그의 동행은 가방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자가 예나에게 괜찮냐고 묻자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예나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대박이라며 서로를 보며 어찌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나를 끌고 가려 했고 예나가 격렬히 저항하자 그녀를 기절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예나에게서 떨어지라 했습니다. 그는 못 박힌 배트를 들고 3초 안에 꺼지라 명했습니다. 이걸 본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한 명이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었죠. 남자는 배트를 버리고 작은 칼을 꺼내 공격을 피한 뒤 공격자의 목에 칼을 꽂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죠.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도끼를 고쳐잡고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단 한 번이라도 까불면 예나의 목을 부러뜨리겠다 위협했습니다. 세 남자는 칼날을 쥐고 세게 던져 두 번째 남자를 바로 쓰러뜨려 예나를 구했습니다. 예나는 그를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학철 18세 탈북자이자 성군고등학교 2학년 3반 학생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죽자 학철은 민준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민준은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과다출혈보다는 구타나 충격으로 쓰러진 것 같으니 최소 하루는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나는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상처 치료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학철은 그저 예전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익히게 됐다고만 답했습니다. 예나는 저런 봉합 기술이 단순 지식 이상이라 여겼습니다. 학철은 화제를 돌려 이 지역은 아주 위험한 곳인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예나는 헬기가 뿌린 전단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지대 중 하나가 연창구로 명시되어 있어 그곳으로 갔다가 박성빈 일행에게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철이 송빈 일행에게 잡혀 공사장으로 갔냐고 묻자 그녀는 끄덕였습니다. 학철은 송빈의 생사를 물었고 예나는 탈출 당시 모두가 물리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성빈 역시 감염자를 피해 도주 중이었으나 그 뒤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학철은 송빈이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연창구가 안전지대는 이제 루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이 처음 혼란에 빠졌을 때 남은 사람들은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염자가 드물었지만 체계가 허술해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부터 감염자들이 다시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곳은 감염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 같은 젊은 여성은 두려워 밖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나는 크게 놀랐습니다. 학철은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창구뿐 아니라 강북 대부분이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죠. 이대로 가다간 다른 지역도 결국 서울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예나가 학철에게 왜 이곳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묻자 학철은 사정이 있다 답한 뒤 내일 새벽 강남으로 넘어가겠다 밝혔고 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나는 학철에게 강북 봉쇄 소식을 물었고 그제야 오늘부터 봉쇄된다는 전단지를 떠올렸습니다. 학철은 상황 악화를 고개로 시인했습니다. 강북 전체가 봉쇄됐는지는 몰라도 강남 방향 다리는 이틀 전부터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리 근처와 한강공원에는 감염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접근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태 초기에 사람들은 전쟁처럼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다리를 봉쇄했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강 주변으로 감염자를 대거 불러 모은 셈입니다. 예나는 학철이 어찌 이리 잘 아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정찰한 생존자들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진 증거까지 보여줘서 정보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예나에게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학철은 아주 희망이 없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젓는 보트나 작은 고무보트만 구하면 강을 건널 수도 있다고요. 물론 그곳에 숨어있는 감염자들은 피해야겠지만요. 예나는 강남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감염자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학철도 강남이 온전히 안전하다고 장담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그곳 피난처로 옮겨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예나는 동생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물었습니다. 학철은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사태가 터진 이튿날 여동생과 삼촌과 함께 가까운 임시 피난처로 몸을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부대가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강북 지역이 너무 위험하여 일부 생존자들을 이송할 것이며 노인과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 남겨져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은 노인과 아이들을 먼저 이송할 것이며 곧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학철이 동생이 어디로 가는지 묻자 군인이 강남 피난처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죠. 군대는 오지 않았고 예나는 학철 삼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난처 안에서 감염자가 나타났고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삼촌과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삼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새벽에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어져도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거라고 강조했죠. 다시 놀란 예나는 그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강남에 가려던 차민이 함께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물었죠. 학철은 이를 거절했어요. 셋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아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결국 최소 한 명은 죽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모주는 회복에 하루가 꼬박 필요했습니다. 예나는 모준 어머니도 강남에 계신다는 말에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둘이서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탈출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 기세로 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학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많이 변했다는 말을 했고 예나는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같은 반이긴 했지만 잘 알지는 못했는데 지금의 모습이 학창시절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낭을 메고 정찰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 정모준이 깨어나거든 다시 대화하자며 일단 좀 쉬라고 당부했죠. 예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몇 시간 뒤 해가 뜰 무렵 잠들었습니다. 학철은 그녀를 살며시 깨워 공사장에서 탈출할 때 정말로 박상빈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유를 묻자 그는 잠시 그곳에 돌아갈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스쿠터나 스케이트보드가 남아있다면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요. 확인할 것도 몇 가지 있었죠. 예나는 당황해 돌아가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바리케이드는 무너졌고 공사장은 감염자로 가득할 거라고 주장했죠.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감염되었을 테고 박상빈도 공격당했을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혹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염려했어요. 학철은 희미하게 웃으며 공사장은 여기서 3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12살 때 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는지 아냐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10,000km를 이동했다 밝혔습니다. 브로커를 쓸 처지가 아니었죠. 의지할 사람은 먼저 한국으로 탈북한 삼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유령처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브로커도 없이 경찰과 검문소를 피해 중국을 횡단하고 라오스를 거쳐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1만 킬로미터를 탈출하는 데 2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동생 한 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정모준이 깨어나면 잘 돌봐주라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나는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학철은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망할 박상빈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준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뻤지만 모준은 여기가 어딘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는 강학철의 집이며 그가 상처를 치료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모준은 충격받아 같은 반 강학철이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사장에서 탈출한 뒤 우연히 마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모준은 공사장에서 김성균과 2층에서 추락한 뒤 아마도 뇌진탕의 영향으로 그 이후의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나가 자신을 부축해 어딘가로 걸었던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죠. 예나는 혹시 죽을까 걱정하며 모준의 손을 잡고 눈물 글썽이며 안도했어요. 모준은 놀라 얼굴을 붉혔고 이를 본 예나는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예나는 누가 칼에 찔리라고 했냐며 물었습니다. 물론 자기를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래도 너무 무모했다는 겁니다. 모준이 죽었다면 뭘 했을지 이제 화가 났습니다. 모준은 걱정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예나는 사과 대신 고맙다고 말하라고 하며 공사장에서 여기까지 자신을 업고 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나도 강학철이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은 푹 쉬면서 내일 아침에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준은 강북이 봉쇄될 거라며 마냥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처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이를 본 예나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철이었죠. 들어서자마자 그는 배낭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모준이 학교에서 항상 메고 다니던 배낭이었죠. 학철은 공사장 2층에서 그걸 찾았고 그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이 들어 있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비상식량도 꽤 있어서 일부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모준은 엄마가 사준 배낭을 다시 보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학철이 모준의 안경도 찾자 모준은 안경 없인 매우 곤란했을 거라며 감사해했습니다. 학철은 걱정하며 모준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모준은 괜찮지만 살짝 어지럽다 했고 예나는 궁금해하며 상빈을 물었죠. 학철은 자신이 공사장에 도착했을 당시 상빈의 친구들이 모두 감염자로 변해 있었지만 상빈은 보이지 않았고 스쿠터도 없어져 그가 타고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스케이트보드는 박살났고 예나는 상빈이 살아있으니 다시 마주칠 것이라 직감했죠. 학철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싸움에서는 질지 몰라도 죽이는 건 자신이 이길 거라고 말이죠. 학철은 대화의 방향을 바꿔 전날 얘기했던 것처럼 강북을 벗어날 계획이라고 말하며 그들 두 사람도 자신을 따라올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모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떠날 수 있었지만 예나는 최소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했죠. 학철은 예나의 말이 옳다고 여겨 모준이 회복되면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준은 괜찮다 했고 내일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학철은 마커를 꺼내들며 가기 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하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러면서 신중히 생각해봤는데 5호선을 이용해 한강을 건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준은 충격에 빠졌는데 5호선이 한강 아래 지하 터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나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하철에는 감염자가 많을 거라며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학철은 5호선 전 역에 스크린도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단 스크린도어만 통과하면 터널 자체에는 감염자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역 진입과 스크린도어 통과가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인정했죠. 그는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정부가 5호선 지하철 터널 진입을 막아뒀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거기서 제일 가까운 5호선역은 장안역이라고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걸어가기엔 꽤 먼 거리였죠. 특히 이 지역을 벗어나 장안구로 진입하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학철은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규칙을 썼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않는다. 강북은 이미 봉쇄되었으니 서두르거나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안전한 곳을 찾으면 며칠 쉬면서 회복하고 상황을 살피되 절대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로 나갈 때는 한두 명만 움직이고 가급적 3명 이상이 함께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심각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망치면 살 수 있는데도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든 심지어 자신이라도 말이죠. 그런 상황이 오면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며 절대 남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모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학철은 민준에게 배틀을 무기로 주었습니다. 예나는 그 무기가 꽤나 흉악해 보여서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이에 학철은 감염자들을 상대하는 것 외에도 나쁜 사람들을 위협하는 용도로 이런 것이 있으면 유용하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무기가 있으면 다른 이들이 함부로 대하기 어렵죠. 게다가 이미 알다시피 감염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싸울 때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힘을 다해 쓰러뜨려야 합니다. 못 박힌 배트는 힘껏 휘두르면 감염자의 심장이나 뇌를 꿰뚫을 수 있죠. 민주는 그 배트에 감명받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쳐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낮이 되자 세 사람은 학철의 아파트를 나와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감염자들도 한때는 평범한 이들이고 가족도 있었을 텐데 과연 그들을 죽여도 괜찮은 걸까요? 그들을 죽이면 살인자가 될까 궁금했습니다. 만약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여전히 온전하다면 자신이 나중에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죠. 민준이 딴 생각에 잠겨 있자 학철은 그를 불렀고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요. 망설이면 바로 죽는다고요. 민주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애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의 시선을 끌며 그 방향에는 감염자들이 많을 테니 다른 길로 우회하자고 제안했어요. 학철은 예나가 어떻게 그걸 아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예나는 냄새로 감지할 수 있다며 감염자가 근처에 있으면 냄새가 나는데 이 길은 특히 냄새가 심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철은 그녀가 감염자를 감지하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나는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느낌과 같았어요. 그녀는 가끔 단순히 사람의 시체일 때도 있기에 100% 감염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한두 명 정도는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잘 감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다소 놀랐지만 이내 그녀가 전에도 여러 번 냄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상기했습니다. 학철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고 코너를 돌았고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리에는 감염자들이 가득했고 예나가 그들을 감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학철은 예나와 민준에게 그녀의 말이 옳았음을 알렸습니다. 이 길은 안 됐죠. 그때 민준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학철에게 건물의 옥상 부분을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염된 군인이 있었고 학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뛰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따라오라 일렀고 몇 분 뒤 감염자가 없는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예나는 왜 여기로 왔는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학철은 쌍안경으로 창밖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니 적어도 3명의 군인이 보였습니다. 모두 감염자였는데 그중 한 명이 소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학철이 그 소총을 취할 생각인지 아니면 그저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염자가 셋 이상이라면 소총을 든 자에게서 직접 훔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탄약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약 총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설령 소총을 손에 넣어도 발포하면 소리가 커서 모든 감염자를 불러 모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용법조차 몰랐죠. 학철은 자기는 쓸 줄 안다며 저 소총은 반드시 필요하니 가지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나는 민준 말에 공감하며 학철에게 좁은 공간에서 감염자 셋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습니다. 또 소총이 군인의 어깨에 매여 있는데 그럼 감염자를 죽여야 뺏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민준은 불안함을 느꼈고 지난밤의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무기가 절실히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는 학철의 의견에 동의하며 무기를 가지러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나는 민준이 제정신인가 싶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감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고 도착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학철은 민준과 같이 가기로 하고 예나에겐 숨어 있으라 했습니다. 예나는 한숨 쉬며 무엇을 도울지 물었습니다. 학철은 공간이 좁아서 셋이 다 같이 가면 더 위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예나에게는 숨어 있는 게 낫다며 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학철과 민주는 감염된 군인들이 있는 건물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이 구역에는 감염자가 많지 않아서 소리 없이 계단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학철은 민준에게 올라가면서 난간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민준이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걸 보고 감염자가 무섭지 않냐고 물었죠. 민준은 약간 긴장될 뿐이라고 했죠. 계단을 통해 그들은 새 감염 군인이 있는 옥상에 도달했습니다. 학철이 엿보니 옥상에 감염자들이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감염된 군인은 3명뿐이었지만 서로 붙어 있어서 조용히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학철이 칼을 잘 던진다는 예나의 말을 떠올리며 칼을 쓸 건지 물었습니다. 학철은 칼로는 감염자를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0초 안에 3명을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죠. 10초 안에 감염자 셋을 죽일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철은 혼자 할 수 없어 민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놈을 먼저 공격하면 나머지 둘이 달려들 때 민준이 배트로 한 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계획이 잘못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학철은 무조건 한 놈 처리에 집중하고 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바닥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자 학철은 그의 망설임을 헤아리고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 했죠. 민준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옥상 사건으로 그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감염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학철은 상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착지하자 좀비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학철은 즉시 치명타를 날려야 함을 알고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허나 달려들던 첫 감염자가 넘어지며 그를 혼란케 했죠. 적어도 한 놈은 빨리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른 감염자가 덤벼들었지만 학철은 재빨리 목을 베었으나 상처가 깊지는 않았습니다. 소총 등 감염자가 학철을 붙잡고 민준에게 신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배트로 학철이 다치게 한 감염자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제대로 맞았지만 감염자는 죽지 않았고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학철은 감염자가 죽지 않은 것에 놀랐고 곧 놈이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철은 소총을 든 감염자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이놈부터 먼저 해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는 감염자의 목에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무거운 몸체가 학철 위로 쓰러지면서 그는 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학철은 당황했고 세 번째 감염자가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나는 민준을, 다른 하나는 학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철은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총을 든 감염자가 죽자 학철은 총을 잡고 최소 2발 이상 있기를 바라며 황급히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그는 감염자의 머리를 쏴 즉사시켰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을 공격하는 감염자는 너무 강했습니다. 학철은 남은 감염자에게 소총을 겨누며 초짜임에도 용감했던 민준을 칭찬하고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철이 총을 쐈습니다. 동시에 가방을 지키며 앉아있던 예나는 귀청이 터질 듯한 2발의 총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쌍안경으로 민준과 학철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옥상에 선 둘을 보고 그녀는 무사함에 안도했습니다. 민준은 별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해했지만 학철은 민준이 한 놈 시선을 끌어준 덕에 살았다며 고마워했어요. 나중에 제대로 때리는 연습을 하자고 덧붙였죠. 민준에게 학철의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민준이 전에 연습해 본 적 있냐고 묻자 학철은 12살 때 몇 번이라며 왼손으로 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준을 안 맞춘 게 다행이었죠. 학철은 남은 총알이 몇 발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총에서 탄창을 분리했습니다. 학철이 총알을 쐬는 동안 민준은 멍하니 바닥만 봤습니다. 총성으로 더 많은 감염자들이 몰려들자 학철은 서둘러야 함을 알고 민준에게 죽은 군인들의 시신에서 탄약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예나는 쌍안경을 통해 계속 지켜보면서 민준과 학철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려가 기다리려 했죠. 그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민준과 학철이 있는 건물 근처로 감염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려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나의 시선이 감염자 하나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예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나가 자신을 보자 감염자는 미소 지었죠. 두려움에 눈이 커진 예나는 몸을 숙였다.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